예, 여러분들 법과 정치 3관 국회 권한과 활동 부분입니다. 예. 일단 여기 보면 뭐 그 181페이지죠. 국회의 지위와 형태에서 뭐 지위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국회의 형태, 요거는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회의 형태라고 하는 게, 예. 크게 두 개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의회라고 하니까 정확한 표현은 의회의 형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의회가 두 개인 나라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이제 양원제. 그쵸,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의회가 하나인 경우도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단원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의회가 두 개인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들? 예. 60년 4.19 혁명 이후에 장면 내각이 들어섰을 때가 우리나라도 양원제로 실시됐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지금은 단원제고요. 예. 그럼 양원제 하는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어디냐면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단원제 하는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그 다음에 뭐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죠. 이게 보통 양원제라고 하는 게 영국에서 시작된 정통이기 때문에 영국의 정치제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나라들은 양원제를 많이 해요.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다 독립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영국하고의 동맹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많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치 형태 영향을 많이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단원제. 그럼 양원제는 당이 아니라 죄송해요. 의회가 두 개예요. 어떻게 했냐면 상원하고 예 하원이죠, 하원. 근데 이게 왜 두 개가 됐냐면 원래 영국의 의회는 귀족들의 모임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다가 이 귀족들만이 영국 국민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나중에 보면 이제 국회의원 선출을 하죠. 의원 선출을 하면서 선출이 된 의원들로 구성된 걸 하원이라고 하고, 예. 기존의 귀족들로부터 이렇게 세습되는 의원을 상원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눈 거죠.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상원은, 예, 물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긴 하지만 세습되는 거기 때문에 좀 명예직 같은 의미도 약간 있고요. 물론 명예직이라고 해서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는 일도 물론 있지만 세습되기 때문에 명예직이라고, 그러니까 명예직적의 성격인 좀 더 강하다. 반면에 하원은 선출된 의원들이죠. 그래서 영국의 의회에서 보면은 상원보다 하원의 역할이 훨씬 더 강합니다. 예.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 상원은 각 주별로 한 명씩 선출되고요. 하원은 각 주별로 그 주 인구에 비례해서 여러 명이 선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들은 숫자가 좀 많고 상원은 숫자가 훨씬 적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은 하원보다 상원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단원제와 양원제의 특징은 뭐냐? 일단 양원제는 국회가 두 개 있으니까 의사결정이 그만큼 뭐 할까요, 여러분들? 신중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다양한 의견을 대표할 수도 있겠죠. 즉 하원이 대변하지 못하는 의견을 상원이 대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하원이 정부, 행정부하고 싸움, 그러니까 즉 갈등이 생겼을 때 상원이 중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원이 행정부와 갈등을 일으킬 때 하원이 중재할 수도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상원과 하원이 다 행정부하고 갈등을 일으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상원이나 하원 둘 중에 하나가 행정부와 갈등을 일으킬 때 다른 의회가 중재를 할 수 있다. 즉 정부와 예, 의회 간의 갈등의 중재가 조금 더 용이하다. 예. 반면에 단원제는요, 의사결정이 좀 신중하기보다는 신속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비용도 좀 많이 절감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좀 애매모호한데 상원하고 하원이 의사가 서로 다를 경우에 국민의 의사가 두 개로 대표되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게 국민의 의사입니까? 이게 애매모호하죠. 예. 반면에 단원제는 의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대표되는 게 좀 더 어떻다, 여러분들? 명확하다. 예. 국민의 의사 대표가 명확하고, 예, 뭐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점들은 뭐냐면 이게 거꾸로 오면 단점이에요, 여러분들. 단원제는 상대적으로 덜 신중하고 덜 다양한 의견을 대표하고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가 조금 더 어렵다. 반면에 양원제는 신속하기가 어렵다. 좀 오래 걸린다. 그리고 비용이 조금 많이. 그리고 국민의 의사대표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있다. 간단하게 좀 정리 한번 해두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회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국회 구성과 의사결정 과정, 그 다음 국회가 하는 일 뭐 이런 것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국회의 구성을 볼게요, 여러분들. 국회의 구성을 보면 일단 국회의원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회의원 몇 명이라고 여러분들? 바로 300명입니다. 예. 스파르타 300. 왜 300? 자주 싸우니까. 그건 아니고요. 253명하고 47명.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역구, 요거는 이제 전국구로 선출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국회의원이 꼭 300명이 돼야 되느냐? 꼭 300명의 필요까지는 없어요. 4년 전에 대선 치를 때 안철수 씨가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데 자기가 대통령 되면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헌법에는요, 꼭 300명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200명 이상만 되면 돼요. 예. 그럼 200명 이상만 되면 되고, 뭐 290명을 할 건지 250명을 할 건지 이거는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법률로. 예. 그렇기 때문에 꼭 300명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이제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의장이 있어야 되죠. 의장은 1명. 부의장은 2명이겠죠. 이게 우리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큰애가 이제 둘째도 초등학교 다니는데 학교에 보니까 실장 해가지고 남자 실장, 여자 실장, 남자 부실장, 여자 부실장.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학급 임원이 한 학기에 4명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2학기 때 되면은 또 2학기 남자 학급 실장, 여자 학급 실장, 또 남자 학급 그 부실장, 여자 부실장. 그래서 1학기, 2학기 합치니까 학급 임원이 8명이던데요, 8명? 예. 애들 명수는 23명인가 그런데 8명이면 절반이 임원이야? 예.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PD님은 어땠어요? 그쵸, 예. 그때는 반장이라 그랬는데, 좀 어렸나? 어렸나? 좀 많이 나이 먹었나? 반장 1명에 부반장 2명. 그래서 반장은 여자, 남자 관계없이 그냥 1명 뽑았고, 부반장은 남자 부반장, 여자 부반장 1명씩 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의장도 1명, 부의장 2명. 그래서 중요한 건 의장은요, 의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당적을 가지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의장은 무조건 무소속이어야 됩니다. 의장이 되는 순간 어느 정당에 소속이 돼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꼭 그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는 무슨 위원회가 많아요, 여러분들. 첫 번째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상임위원회가 있죠. 상임위원회는요, 항상 있는 위원회예요. 항상 있는 위원회.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통 법안에 대한 심사, 이런 법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한 심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전문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300명들이 모여서 하면 전문적인 심사가 안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꼭 반드시 어느 한 상임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년 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어떤 해당 법안, 그 해당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 관련된 법안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심사하는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상임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들어가면은 HR 학급 회의 시간에 다 뭐든지 다 누구나 부서가 있지 않나요? 뭐 오락부, 뭐 체육부, 뭐 미화부, 독서부, 뭐 학술부, 뭐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부서에 어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좀 전문적인 법안의 심사를 위해서 어느 위원회에 반드시 소속이 돼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드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특별위원회죠. 예. 그래서 특별위원회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국정조사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어떤
국가에서 뭔가 부정부패가 저질러져서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국회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생기는 위원회를 바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교섭단체입니다, 여러분들. 교섭단체는요, 예, 의석이 20석 이상이거나, 예, 아니면은, 그러니까 20석 이상인 정당, 아니면 20석 이상의 정당 연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석이 아주 많은 정당들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새누리당.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국민의당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의석이 36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석 이상이 되는 정당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그 자체로 곧 교섭단체가 돼요. 근데 만약에 군소정당이 되게 많이 난립할 때 뭐 8개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8개 있는 정당들이 연합을 만들면 그것도 교섭단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섭단체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요. 국회에서 본회의나 즉 그 정기회의나 임시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본회의에서 상정할 안건, 그러니까 어떤 법안을 처리할 건지, 안건 또는 안건과 관련된 처리 순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이 안건과 관련돼서 누구를 불러다가 질문할 건지,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들을 이제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겠죠. 출석. 예. 어떤 국무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건지에 대한 출석.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합의하고 협의하는 걸 우리가 바로 교섭단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우리가 그 정당의 원내대표라고 하잖아요. 정당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당 정치적 결사체면서 또 국회 의석수가 20석이 넘으면 교섭단체가 돼요. 그러니까 정당이면서 국회로 들어오면 교섭단체가 되죠. 그래서 이 정당 전체를 대표할 때 이거 우리가 당대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당이 동시에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서 교섭단체일 때 교섭단체로서 그 정당을 대표하는 걸 원내대표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당대표는 당 전체를 대표하는 거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그 당이 교섭단체 역할을 할 때 교섭단체 로서의 어떤 정당을 대표하기 때문에 보통 2인자. 그 제가 알기로 아마 지금 새누리당은 당대표가 이제 그 이정현 국회의원이죠. 예. 그 말, 그게 안 통하는, 예. 예. 뭐 이렇게 되게 요새 평이 안 좋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원내대표가 누구냐면 정진석. 예. 그래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뭐 대통령 탄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일 날짜, 그쵸, 기간, 날짜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협의하는 건 이정현 대표가 아니라 정진석 원내대표가 협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아마 지금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가 우상호 맞을 거야 아마 우상호 원내대표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상 무슨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비대위, 예, 그래서 박지원 대표가 이제 비대위 대표를 하면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교섭단체로서의 정당과 그리고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정당, 이 정당이 어떠한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이제 분업화되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봐야 되느냐? 예, 182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국회에서 하는 회의가 있죠? 크게 회의는 두 개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뭐로 나눕니까? 이제 우리가 임시회하고요. 예. 정기회로 나누죠? 임시회는 누가 요구할 때 여러분들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예. 그 다음에 국회 제적의원 얼마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을 넘지 못한다, 여러분들?
30일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30일을 못 넘는 거니까 최대 며칠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30일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기회는요, 뭐 딱히 누가 소집 요구하지 않아도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하죠, 여러분들? 9월 1일 날 합니다. 그래서 며칠을 넘지 못한다? 100일을 넘지 못한다. 그럼 100일을 넘지 못하니까 9월 1일서부터 하면 9월 달에 한 번 하고 10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아마 12월 초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예. 그러면 이제 정기회 기간에서는 주로 뭐 하냐면요. 예결산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정기회 기간에 국정감사.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방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국가직 시험 봐서 국가직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기간이 국정감사예요. 예.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행정부에서 했던 모든 업무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제 감독을 하고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다 일일이 따지고 그러려면 공무원들 남아서 계속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이렇게 복사해서 드려야 되고 하니까 예, 이때가 제일 이제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게 정기회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회의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회의의 원칙. 그럼 회의의 원칙은 뭐냐? 첫 번째. 일사부재의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전에 배웠었는 일사부재리랑 되게 비슷한데 헷갈리죠? 예. 일사부재리는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두 번 재판할 수 없다. 즉 사건은 하나인데 두 번 재판해서 두 번 감옥에 가둘 수 없다.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뭐 이런 원칙이고요. 일사부재의는 예. 본회의에서 한 번 모한 안건 여러분들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예. 해당이라고 하지 말고 동일이라고 할게요. 예.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뭐 할 수 없다? 다시 그러니까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예. 뭐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이제 학교 다니면서 HR 하잖아요. 그럼 꼭 그런 안건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뭐 오락실을 가지 맙시다. 이제 우리 때는 오락실. 예. 여러분들은 PC방인데. 그럼 오락실을 가지 맙시다라고 하는 안건을 누군가가 이제 그 발의를 하죠. 예. 그럼 이제 애들끼리 또 손 들어서 이렇게 찬반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락실을 갈까 말까 해서 했는데, 뭐, 15대 45로 해서 부가 더 많았다. 부결. 그래서 오락실에 가지 말자라고 하는 안건이 부결됐어요. 그럼 부결되면 이제 끝난 거잖아. 그쵸? 끝났는데, HR 다 끝나고, 종실 때까지 한 10분 남은 거야. 10분 남았더니, 예. 다른 여학생이 이번에는 아니 우리 아까 오락실에 가지 말자라고 하는 거 부결됐는데 그거 한 번 더 다시 얘기해 봅시다. 예. 그래서 이미 한 번 회의에서 부결된 건데 같은 날 같은 회기 때 또 꺼내는 거야. 예.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소수 정당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게 부결이 되니까 그 의회 진행을, 회기의 진행을 막으려고 그 부결된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그래서 의사 진행을 억지로 막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필리버스터라 그러죠. 예. 그래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 그 의사 진행을 군소정당이 억지로 연기시키고 의사 진행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필리버스터 같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사전에 미리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건은 다시 발의하지 못하고 그 다음 회기 때 다시 발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즉 동일 회기 때 하나의 안건을 두 번 발의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일사부재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건 회기 계속의 원칙이죠. 회기 계속의 원칙은 뭐냐면 발의된 안건이 시간이 부족해서 뭐하냐면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HR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발의했는데 그게 마지막 의견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끝나고 자기 자리를 10분 정도 청소하고
그리고 귀가 하교합시다. 누가 그걸 발의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것까지 다 이제 찬반에서 손 들었는데 띵동댕 종이 쳤네. 그쵸, 여러분들? 이제 보통 눈치 없는 그 학급 회장들은 그때 계속 진행합니다. 그쵸?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국회 같은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못하고 100일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발의가 됐는데 이 의견이 본회의에서 상정, 찬반 투표가 되지 못하면 그 발의된 안건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또는 남아서 저녁까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예. 그 발의된 안건이 그 다음 회기로 이어져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회기에서 발의된 안건이 시간 부족으로 상정되지 못했을 경우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회기로 넘어갈 때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 공개의 원칙. 국회에서 의사 진행하는 것들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예외가 있죠. 뭐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의사 진행인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회기 원칙이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국회의 권한이죠, 여러분들? 예. 국회의 권한 일단 제목부터 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예. 그 세부적인 그 디테일한 내용은 좀 이따 외우고 제목부터 반드시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입법권이죠, 입법권. 예. 국회는 입법부입니다. 즉 법을 만드는 부서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권한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죠?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부가 쓰는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쓰는 거죠. 그러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 세금을 잘 쓰는지 안 쓰는지 뭐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확인해보고 심사하거나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뭐 있죠, 여러분들? 이제 국정감시 통제권. 이건 뭐죠, 여러분들? 예, 말 그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게 뭐 있다? 국가기관 구성권. 국가기관 구성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기관을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선출됐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들 요거 세 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거 제가 지금 요거 어떤 거 있는지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에 또 세부적으로 있는 권한은 지금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읽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사이 지워놓고 찍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입법에 대한 권한,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좀 자세히 봐야 되니까 넘어가고요. 재정에 대한 권한서부터 한번 볼게요. 국회의 권한 중에 재정에 대한 권한에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세 법률주의죠. 예.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조세 항목과 세율은 누가 정한다? 국회가 정한다. 예. 그래서 조세, 즉 세목과 세율, 즉 세금을 누가 정한다? 국회가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바로 뭐냐면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 그렇죠? 그 다음에 결산에 대한 심사. 요거는 교재에 나온 대로 한번 과정을 간단하게 볼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예산에 대한 계획을 누가 세우느냐? 정부가 합니다. 어차피 재정이라고 하는 건 정부가 쓰는 돈이니까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 누가 한다고 여러분들? 바로 정부가 한다고요. 그럼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냥 바로 돈을 걷는 게 즉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심의, 확인을 얻어야 돼요. 확인을. 그래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라죠. 심의. 예, 심의라고 확정을 하죠. 이건 누가 한다? 이제 국회가 합니다. 국회가. 이때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뭐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줄일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정기의 기간이라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최순실 관련된 예산안을 국회에서 대폭 축소했다 그러죠. 예,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안을 뭐 할 수 있다? 축소, 줄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예, 늘릴 수도 있냐고요? 아,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문체부에서 300억 예산했는데 국회에서 500억으로 늘려줘? 그것도 웃기긴 한데 늘릴 수도 있어요. 다만 이럴 때는 문체부한테 예, 그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네 예산안을 늘려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늘려줘도 괜찮겠니? 라고 해서 동의를 구하고 관계 국무위원이 동의를 하면은 그때 늘려줄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안이 다 결정이 되면 이제 그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산을 집행을 하는 거죠. 예산을 집행한다는 건 돈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들. 돈을. 그럼 돈 쓰는 것도 당연히 누구냐? 당연히 정부입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집행되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 하냐면 결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결산회계. 결산회계라는 건 돈이 잘 썼나 안 썼나, 그쵸? 돈이 잘 나갔나 안 나갔나, 그 대차대조표 같은 걸 맞춰보고 확인하는 거죠. 이건 누가 하느냐? 감사원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산 심사, 결산을 확인하는 거죠. 심의, 이건 누가 하느냐? 또 마찬가지로 국회가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정의 감시 통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국정감사가 있고요. 예,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 중에서 국정감사하고 국정조사 일단 요 두 가지만 먼저 볼게요. 국정감사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정기회 기간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에서 따로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매년 9월 10일서부터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국정조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면 세월호 국정조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관련 세월호 사건과 관련돼서 해경이나 행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 조사, 그런 걸 바로 국정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는 항상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는 거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한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 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 있는데, 탄핵소추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이 있죠. 예.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 건 국무위원, 국무총리, 대통령,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예, 그 다음에 대법원, 대법원장, 대법관, 이렇게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헌법기관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는 게 탄핵소추권이에요. 물론 여기에 대한 최종적 해임은 누가 결정하죠? 바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죠. 예. 그래서 탄핵소추권은, 예,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대통령제의 특징이에요. 즉 정부 형태에서의 대통령제의 특징이 바로 탄핵소추권입니다. 예. 해임 건의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이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건의라는 거예요. 당신 밑에, 예, 장관들 또는 총리들, 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지금. 이런 사람들을 계속 총리와 장관으로 두면 이거는 문제 있는 거다. 빨리 바꿔라! 라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대통령제 요소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임 건의권을, 예, 의원내각제 정부에 있는, 예,
의회의 내각 불신임권과 유사하다라고 얘기해서 이걸 대통령제 요소가 아니라 의원내각제 요소라고 하고요. 탄핵소추권은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제 요소다라고 합니다. 그럼 탄핵과 또 해임 건의의 차이는 뭐 있느냐면 일단은 해임 건의는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만 대상이 되고 대통령이나 그 외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반면에 탄핵소추는 해임 건의보다 훨씬 더 대상의 범주가 넓죠. 그 다음에 탄핵소추를 하려면은요, 국가기관이 법을 어겨야 돼요. 즉, 위법이 있어야 돼요. 위법이. 즉, 법을 어길 때만 그 법을 어긴 것이 탄핵소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반면에 해임 건의는 위법도 되지만 모두 된다, 여러분들? 무능도 돼요, 무능. 예. 야, 봐라. 저 장관 일처리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국무총리가 뭐 하는 거냐. 저기 꽂아놓은 보릿자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법을 어기지 않고 그 해당 공무원이 무능할 때도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다. 이거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법권으로 한번 볼게요. 예. 일단 입법권에는요, 법률 개정, 제정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 개정, 제정. 예.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나 제정에 대한 뭐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의결권이 있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법률서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법률을 발의하려면 누가? 국회의원 몇 명 이상이죠? 10인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수 있죠?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게 정부죠. 예.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국회의원 10인 이상, 정부가, 우리나라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당연히 대통령도 발의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발의된 법안은 일단 누구한테 갑니까, 여러분들? 국회의장한테 가죠. 예. 의장은 이 법안에 대한 심사를 요구합니다. 이 법이 꼭 있어야 되는 거냐? 예. 혹시 기존에 있는 법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새로운 법을 괜히 만드는 거 아니느냐? 그러니까 즉 기존에 있는 법률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 심사는 누가 하죠, 여러분들? 바로 예. 상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법안에 대한 전문성을 심사한다 그러죠. 전문성 심사.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안을 심사한 다음에 여기서 법안을 뭐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도 있어요. 됐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이렇게 법안을 심사한 걸 이제 어디로 보냅니까? 아,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낄 경우에 본회의로 넘깁니다. 그럼 본회의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찬반 투표를 하겠죠. 예.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것이 의결되려면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제적의원에 누가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모여야 된다. 찬성을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의결이 되는 거예요. 의결. 의결이 되면 이 법안은 누구한테 갑니까? 대통령한테 가죠. 그럼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됩니다. 며칠이라고요? 15일 이내에 이 법안에 대해서 공포를 해야 돼요. 공포. 근데 대통령이 이 법안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럴 경우에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 법안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어디로 가느냐? 다시 어디로 가죠, 여러분들? 다시 의장한테로 가요. 됐죠? 예. 그러면 다시 의장한테 간 법률안을 다시 상임위원회에 보내느냐? 아니죠. 이미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의 전문성 심사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로 다시 법안을 또 보내지 않습니다. 의장이 이번에 어디로 보내요? 다시 본회의장으로 보내요.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럼 본회의장으로 보낸 건 이번에는 제적, 글씨가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여러분들? 빨간색이라. 예. 제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은 똑같아요. 과반 출석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번 발의된, 즉 한 번 의결된, 즉
한번 찬성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법안에 대해서 심사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은 바로 또 의결이 됩니다. 이게 재의결이죠.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며칠 이내 공포한다. 이번에는 5일 이내 공포해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5일 이내 공포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대신 공포할 수 있다? 의장이 직접 공포할 수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대통령이 5일 이내 공포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공포된 법률안은 며칠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 즉 2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하는 거는 재의결이나 의결이나 상관이 없어요. 항상 공포된 다음에 20일이 지나서 효력을 발생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직권상정은 뭐냐면요, 의장이 상임위에서 법안의 심사를 일부러 하지 않고 법안의 심사를 지연시킬 때 의장이 바로 본회의로 법안을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수 정당이 상임위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 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 양반이 그 어떤 법안에 대해서 심사를 일부러 거부하거나 연기할 때 의장이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직접 본회의에 법안을 올리는 거,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우리가 직권상정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요 파란색은 직권상정이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시 내가 체크한 거는 재의결이에요. 재의결. 아셨죠, 여러분들? 예. 요 과정은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이제 헌법 개정과 관련된 거죠. 예. 헌법 개정과 관련된 절차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일단은 헌법 개정을 보면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제안이죠, 제안. 그럼 제안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제안은 일단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 또 누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국회 제적의원의 얼마? 과반수가. 예. 그래서 헌법안에 대한 개정안이나 새로 헌법을 만들 때 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과반수가 제안할 수 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에 대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 예. 그래서 이건 누가? 대통령이 하는 거죠. 며칠 이상 해야 되죠? 20일 이상이요. 20일 이상 공고하는 건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헌법이 제안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헌법 개정이 진행될 겁니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으로서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고된 다음에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국회에서 여기 이제 적어놓을게요. 60일이라고요. 예. 그래서 공고는 20일 이상 하고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국회에서 의결할 때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쵸, 여러분들? 얼마가 찬성해야 되냐면은요,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건 엄청나게 신중한 것들. 이건 정말 되게 신중하고 중요한 것들만 3분의 2 이상. 아마 요즘에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통령 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회 제적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야당 의원만 가지고 200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나오는 게 과연 비박계에서 몇 명 정도가 찬성을 하겠느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열심히 보고 있으면 다 공부가 돼요. 예.
그래서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럼 며칠 이내 여러분들?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되냐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돼요. 네. 그래서 국민투표로는 국회의원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하고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서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이제 그 헌법이 개정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되는 건 대통령이 공포하죠. 그리고 대통령이 공포하고 대통령이 공포를 하면 바로 헌법은 뭐 20일 있다가 아니라 바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하고 좀 다르죠. 법률은 공포한 다음에 20일이 지나 효력을 발생하는데 헌법은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에서 한번 안 했던 게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에서 특권 안 했는데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 이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표결이나 발언에 대해서 형사, 민형사, 그러니까 민사, 형사 책임이 면제된다. 면책 특권이고요. 불체포 특권은 뭡니까, 여러분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고 회기 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이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뭐 할 수 있다? 회기 중에 석방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체포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185쪽에 보면 국회 의결에 정족수 나오죠. 요것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일반 정족수는 뭐냐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일반 정족수고요. 나머지는 다 특별 정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중에서도 꼭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재적 3분의 2 이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 그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때. 탄핵 소추도 대통령하고 국무위원이 달라요. 국무위원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은 재적 의원은 3분의 2 이상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족수 부분은 좀 꼼꼼하게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5쪽 맨 밑에 보면 현대 의회주의의 위기죠. 예. 의회주의 위기라고 하는 건 뭐 큰 게 아니라 의회는 입법부로서 법을 만드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의회의 무슨 기능? 입법 기능이 약화되는 거, 이거 우리가 의회주의의 위기라고 합니다. 그 왜 입법 기능이 약화되느냐? 첫 번째 나오는 게 의회의 전문성 부족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뽑는 국회의원들은 직업 대표가 아니라 지역 대표죠.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라는 사람들이지 직업의 대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전문성 부족이라고 하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의회 국회의원들이 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려면은요,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좀 소극적인 부분들이 좀 많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대부분 정당 소속인데 정당의 운영이 상당히 관료제처럼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정당의 관료제 과두제화로 인해서 국회의원이 국민들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주의 위기라고 합니다.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입법 기능이 약화, 그 다음에 대표,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 기관으로서의 대표 기능 약화. 예. 그래서 전문성 부족은 입법 기능 약화랑 연결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당의 관료제화는 대표 기능의 약화랑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입법 기능을 강화하면 돼요.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때 좀 옆에서 지원해주는 기구 있거든요. 그 기구의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국회의원들 보좌관 중에는 반드시 전문 보좌관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전문 보좌관 제도를 통해서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보좌관을 반드시
임용하도록 하는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 기능의 약화, 이런 것들은 뭘로 해소할 수 있느냐면 교차 투표 허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차 투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한번. A 정당의 의견은 4대 강에 대해서 찬성한다. 그리고 B 당은 4대 강에 대해서 반대해요. 이건 지금 당론이에요, 당론. 야, 우리 정당은 무조건 찬성해라고 당론이 결정된 거. 여기는 반대한다고 당론이 결정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A당 소속 의원 중에서 이 사람은 내 소신은 반대야. 또는 우리 지역구 구민, 지역구 그 유권자들은, 그쵸? 전반적으로 더 반대를 많이 원해요. 거꾸로 B당 소속의 의원인데 이 사람은 개인적 입장에서 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B당 지역구 그 의원, 지역구 유권자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나는 지역구 유권자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당론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찬성을 해야 되고 찬성하지만 무조건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되거든요. 이때 교차 투표라고 하는 건 당론과 무관하게 개인의 소신이나 유권자의 의견을 국회에 가서 표시하는 겁니다. 즉 정당의 권위로부터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소신이나 유권자의 의견을 대변해서 좀 더 자율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것들, 이게 바로 교차 투표제죠. 즉 교차 투표제라고 하는 걸 허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소신껏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의회주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문제 한번 또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문제는요, 최근에 나왔던 거 몇 문제 정도만 풀고 확인하는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몇 번 문제 볼까요, 여러분들? 쭉 넘어가서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88페이지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소위치 않은 것은,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는요. 그 다음에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었죠. 아까 20일 이상 공고하고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 확정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회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은 헌법이 아니라 법안을 재의결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법률안을 재의결할 때.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이었죠. 헌법안에 대한 의결은요,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7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8번. 1번에 볼게요. 선지 1번이요.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표결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틀린 거니까 1번입니다. 그 다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내에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민형사상 책임은 없지만 국회 자체 내에서 윤리위에 징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국회 안에서 윤리위에 제명을 받거나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제명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의 책임은 인정된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헌법은 국회의 회기 중에 한해서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에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범은 현장에서 체포된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현행범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즉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는다가 바로 불체포 특권이었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1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2번 국가직, 9급이죠. 가. 006, 001, 001에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다음에 00년 00월 국회 대정문 질문은 6일 정치, 10일 외교, 통일, 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 사회, 문화 등의 분야별로 진행된다. 이건 뭐죠, 여러분들? 국정감사에 대한 거죠. 그러면은 가는 이게 뭐냐면 국가기관 구성권입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총리가 임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 구성권이고, 밑에는 국정감사니까 국정감시 통제권이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1번이 됩니다. 1번. 예. 그리고 14번 한번 볼게요. 예, 14번은 작년 경찰 1차 문제죠. 첫 번째, 다음 우리나라 예산 과정을 표시한 그림이다. 국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의 예산안의 편성이죠.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건 내년도 1년 예산을 계획하고 짠다는 거니까 누가 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정부가 하죠. 예. 적어두세요. 위에다 정부라고요. 그 다음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 이건 누가 합니까? 바로 국회가 하죠. 예. 그리고 디귿에 예산안의 집행. 예산안의 집행은 이제 예산을 쓰는 것, 즉 돈을 쓰는 것이고 국가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누가 하죠? 정부가 하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결산 확인, 이건 결산 확인은 결산 회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누가 한다? 이거는 감사원이 합니다. 그리고 미음의 결산 심사, 이건 또 누가 하죠? 국회가 하죠. 그래서 보니까 국회가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는 니은하고 리을입니다. 뭐라고요? 니은하고 리을. 다시 정리할게요. 기억은 정부, 니은은 국회, 디귿은 정부, 리을은 감사원, 미음은 국회입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니은하고 리을이, 죄송해요. 니은하고 미음이에요. 니은하고 미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여러분들? 답은 2번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여기까지 해서 3강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